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기후변화로 모기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모기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진 데다 지난달 발견된 모기 개체 수가요 1년 새 7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질병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00명에 달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발병 사례는 코로나19 전보다 7%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말라리아 퇴치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 각국 또 학술지 등에서 모기의 살충제 저항성이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 제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살충제 저항성을 보이는 게 처음 확인된 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되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긴장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충제 저항성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선 일본 뇌염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하고 야외 활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는 이런 주의라도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굿모닝이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작물에 따른 수확법 그리고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어떻게 성장을 더 도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얘기네요. 일본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기본법을 개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량 안전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일본의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 개정안이 5월 29일자로 일본의 상원인 참여를 통과했습니다. 1999년 법 개정 이후 25년 만의 개정인데요. 농정의 헌법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기본법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일본 농업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개정법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식량 자급률과 함께 식량 안보에 관한 목표를 새로 설정하게 되고요. 해당 목표가 설정이 되면 달성 상황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공표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식량 가격 결정할 때 지속적인 공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도 고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기후변화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환경 부하를 저감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고 생산성과 함께 부가가치 높이면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사회 유지를 꾀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이번 달부터 숲 보존을 위한 세금을 신설했다고요. 이거 네, 무슨 그렇습니다. 세금입니까 이게? 네, 숲 예.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환경세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산림 환경세. 네. 이 세금은 일본의 주소지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세 징수 대상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주민세와 더불어서 매년 1,000엔 우리돈으로 한 8,700원 정도 산림 환경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걷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각자 실정에 맞춰서 산림 장비와 그 촉진에 관한 사업을 폭넓고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쓰게 되는 거고요. 예산은 인공림 면적, 인구, 임업 취업자 수 이걸 이제 고려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부흥 지원 마련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10년간 주민세
천엔을 추가로 징수해 왔었는데 이번에 산림환경세는 해당 추가 징수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예전에 진행되는 그걸 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 산림세로 네. 예. 주민세 대상자가 6천만 명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연간 세수액이 600억엔 우리 돈으로 5,200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야, 식량 자급률 신경 써서 네. 예, 농업 기본법도 개정하고 또 산림 환경세도 하고 뭔가 굉장히 앞서가는. 근데 이제 네. 그 전까지는 말씀인 것처럼 그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자금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제 거기 3단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이동. 예. 일본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일본 농부들이 지역 양조장과의 협업을 통해서 쌀 소비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작물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파는 것이 부가가치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일본 농부들이 쌀을 가지고 사케를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쌀 소비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간 쌀 수요량이 2015년부터 연평균 10만 톤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한국이랑. 감소하는 밥을 잘 안 먹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다른 걸 많이 네, 먹고 인구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인구도 2010년에 1억 2,806만 명이었는데요. 이걸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네, 그래서 2070년이 되면 8,700만 명까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케 수출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전국 농협 협동조합 연합회, 우리 치면 농협 같은 곳인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개발해서 쌀 소비 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구 감소로 쌀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쵸. 예, 쌀을 원료로 하는 사케를 만드는 거군요. 네, 좋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그냥 같아요. 밥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술을 술 먹어라? 만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술을 만들려면 쌀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잘 소비가 됐죠. 많이 될 거다. 예, 서로 물론 이렇게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702년에 창업한 네. 도쿄에 3대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자와 주조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사케 신제품 개발을 의뢰해서 제품이 나오게 된 건데 이 회사와 그리고 제2의 전농, 그러니까 농협 측에서 개발 비용 부담하고 원료인 쌀을 공급하면서 이 회사 측은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원료는 농협 측에서 엄선한 니카타산의 고시부키라는 쌀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낸다고 합니다. 저는 고시가리 하나밖에 모르는데 네. 종류가 많은 것 전 같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맛있겠네요라고 할 뻔했거든요. 맛있겠죠. 아침부터. 네. 맛있겠죠. 그래서 이 농협 측과 오자와 주조가 협업을 해서 전 일본 쌀 및 쌀 관련 식품 수출 협회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제품이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쌀과 쌀 가공품 수출 확대 위해서 2015년에 이 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86개 회원사가 있고 그중에 양조장도 여기에 15곳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오이 소주 이런 것도 있고요. 오이 소주요. 예. 쌀맥주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오이 소주는 제가 어릴 때 소주에 오이를 썰어서 먹었던 그런 맛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일단 해보긴 하는데요. 뭔가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 네, 저도 그거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케 가격이 병당 1,500에서 2,000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고급스럽게 가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사케보다는 좀 싼 가격이 아닐까? 일본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어쨌든 원래 파는 사케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하고 수출 첫 해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등 5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고요. 일단은 바로 수출해요. 네, 이렇게? 예. 일본 내에서는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2전농 측은 앞으로 도쿄 제트윈 같은 이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일본 사케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에도 수출을 검토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도 되게 역사와 전통 있는 양조장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쌀로 만드는 술도 우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있고요. 우리도 잘하는데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도 수출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네. 그 서촌 쪽에 그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네. 거기 안에 그게 있어요. 그 약간 도수가 높은 술들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전통주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되게 술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 술도 팔고 다른 나라 술도 파는데 제가 사실 시음을 해봤거든요. 향이 와. 곡물로 만드는 건 굉장히
그 풍미가 정말 좋고 예, 예.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서 2주에 한 번씩 전국의 양조장을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오, 굉장히 좋은 코너네요. 있죠. 예. 오. 우리 명욱 교수님이랑 하는데 예, 그거 혹시 직접 들으시면- 가시나요? 아니 가진 않고요. 가시- 상상 속으로 가는 거죠. 예. 네. 미국 얘기가 또 들어왔네요. 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네. 아이고 안 좋은 소식이네요. 감염 사례가 또 나왔다고요. 네, 이제 세 번째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게 질병 가능해요, 진짜. 네, 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감염자는 미시간주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H5N1형,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선 인체 감염 사례는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없는데 네, 이제- 따로 감염이 네,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어. 이 환자가 H5N1형 바이러스와 연관된 급성 호흡기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인 첫 번째 인체 감염 사례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인체 감염 사례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H5N1형인데 미국의 일반 대중에 미칠 보건상 위험은 아직까지는 뭐 낮다라고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험은 그렇게 높지 네. 않다. 미국에서 지난 3월달에 텍사스 주민 한 명이 감염된 젖소 접촉하고 나서 양성 판정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주 축산 종사자가 한 명 더 추가로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 명이 더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총 3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서서 H5N1형이 이제 조류 이제 인플루엔자인데 포유류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람 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 문제처럼 보이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는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디 얘기인가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해당이 좀 되는데요. 네. 폭염, 허리케인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수확량 추정치가 줄어들면서 밀 선물 가격이 작년 7월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곡창지대인 캔사스의 대부분이 가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는 작황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한 달 안에 더위가 심해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밀품질위원회 관계자는 예상 수확량을 얻으려면 비가 빨리 내리기 시작해야 된다면서 비가 오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서 작황이 맞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렌지 산지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과 또 미국에서는 말씀인 것처럼 폭우, 한파 그리고 감귤, 녹화병 이런 것 때문에 작황이 저조해서 또 좋지가 않은데 오렌지 주스 원액 선물 가격이 지난달 28일 파운드당 4.8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초 대비 가격이 무려 45%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예. 요즘 우리나라 사과 가격 진짜 비쌉니다. 마트 가보면 아시겠지만 네, 네.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 높은 가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뭄 때문에 주요 수로에서 운송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류 차질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한 파나마 운하에서는요. 통행량이 하루에 36척에 불과해서 기존 대비 절반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비가 좀 내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 가격도 오를 것 같다고요. 네, 예. 이 폭염이 오면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에어컨. 많이 쓰겠죠. 그렇죠. 전력 수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소를 많이 돌려야 되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가격 사용이 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가스 생산 기업들이 최근에 하락한 가격 때문에 가스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의 산불도 이 석유, 천연가스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서 석유 그리고 가스 시추업체들이 하루 최대 30만 배럴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것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석유, LNG 수입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캐나다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번 달로 8년 되셨대요. 아,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진행자들을 보셨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한 4명 정도? 4명? 아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또 수원에서 오시니까 네. 참 대단하세요. 저보다도 일찍 와서 계시잖아요. 맨날. 청취자분들이 예.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 또 이렇게 또 8년 만에 이렇게 방송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관장님도 모내기 하셨죠? 네. 네. 지난 일요일에 손모내기를 했는데요. 2,000평 정도 논이라서 근데 손 모내기로? 예. 그래서 손모내기를 할 때면 이제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이 큰 숙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할 때는 일주일 내내 모내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와, 예. 아무래도 지금 모내기 하게 되면 맛있는 먹거리와 막걸리를 준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먹거리와 네. 막걸리. 예. 등산 코스에 있어서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이렇게 불러서 진짜요? 음식 대접하고 모내기도 좀 시키고 이런. 그럼 잘 하시나요? 음식만 먹고 가는 분 없나요? 혹시? 아니요, 그 옛날에 해봤던 거 경험한다고 다들. 발 벗고 나서시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좀 신나하시겠네요. 네네. 예. 모내기를 시작으로 이제 곡식 농사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네,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곡식 농사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곡식 농사는 채소 텃밭 농사보다는 땅 면적도 좀 넓어지고요. 또 심을 때, 김매기 할 때, 그리고 수확할 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이때 좋은 방법이 모임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도 이제 논농사 모임을 논두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물별로 농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농사하고 함께 나누는 농사를 하면 힘도 덜 들고 또 함께 이렇게 즐기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모르는 거 서로 이제 찾아보고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공유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채소를 수확하는데 작물에 따른 수확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6월에 접어들어서 네. 채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수확의 재미를 좀 맛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농사 표현이 잘 못 돼서 그래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예. 예를 들어서 상추잎을 따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예. 네, 상추잎을 또 뜯어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면 상추잎을 찢어버리거나 뜯다가 뿌리째 뽑는 경우가 네, 생깁니다. 제가 들은 이제 상추와 관련된 적절한 표현은 젖힌다는 것인데요. 젖힌다. 예, 뒤로 젖힌다, 앞으로 예, 젖힌다, 뭐 이런. 예, 상추잎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깊게 짚은 다음에 밑으로 젖혀서 수확하는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상추잎이 매달린 줄기에서 깨끗하게 따서 수확하는 것이 이웃 수확에도 보기에도 좋고 좀 수확하기도 깔끔해집니다. 잎 단위로 수확하는 것에는 이렇게 손으로 수확하기에 어려운 게 있는데 청경채라든지 겨자채와 같은 것들은 가위를 활용해서 줄기 가까운 곳에서 잘라서 수확을 하고요. 차라리 이게 깔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위로. 잎이 아니라 새로운 잎, 상추는 이제 가위는 쓰기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잎이 아니라 새로운 잎이 모여 생기고 있는 꼭대기에 연한 속 그 생장점을 수확하는 것이 쑥갓이나 아욱 그리고 허브 작물인데요. 주로 이제 고갱이를 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표현이 될 겁니다. 고갱이를 딴다. 네. 쑥갓 따와라 그러면 잎을 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고갱이를 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무나 얼갈이, 루꼴라와 같이 포기째 수확하는 작물은 뽑아온다. 이런 거는. 예, 라고 해야 하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작물에 따른 수확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데 딴다는 말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떻게 수확해야 되는지 몰라. 야, 나 근데 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따버려봐. 뭐 이렇게 허둥대죠. 아무래도.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제대로 수확을 하려면 일단 표현이 좀 정확해야겠다. 이게 네. 중요한데 그 요즘 감자 알을 키우는데 신경 쓸 시기라고요? 네. 예. 감자는 지금 한창 크기를 키워가는 철이라 6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니까 마지막 옷걸음을 하고 물주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6월 말 수확이면 지금 해야겠네요. 네. 꽃걸음을? 예. 그렇죠. 다행히 그동안 비가 자주 와줘서 물은 걱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장마철이 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좀 가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을 충분히 줘서 감자알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완두도 알이 차오르고 있다고요? 네, 완두가 한창 꽃을 피우고 알곡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완두 꼬투리는 털이 없어서 빗물을 튕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버리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초록색 꼬투리가 탱탱하게 부풀어 오르고 색상이 약간 녹색에서 흰빛을 회녹색 정도로 이렇게 색상이 바뀌면 그때가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마른 완두로 수확해야 하는데 녹색 완두로 수확한 것보다는 맛이 떨어지고요. 완두 수확량이 많을 때는 또 이렇게 수확을 해서 냉동 보관하면 아예 얼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조금씩 꺼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냉장이 아니고요. 네. 한창 키가 큰 옥수수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옥수수는 줄기 밑부분에서 새로운 포기들이 이렇게 새끼를 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잎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곁순을 제거해 줘야 다 쳐버려야죠. 예. 키가 훌쩍 크게 자랍니다. 벽과에 속하는 이런 작물들은 분월이라고 해서 새끼치기를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벼나 보리 그리고 밀과 같은 작물들은 일부러 분월을 유도해서 수확량을 늘리는 데 활용하지만 옥수수는 이런 분월 포기에서 제대로 옥수수를 달지 않기 때문에 잘 제거해 줘야 합니다. 보통은 한 차례만 하면 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땅 바로 윗줄기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처지는 잎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어렸을 때 이 옥수수 재배하는 데를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해준 데는 새끼치기를 잘 하는 데는 네. 되게 딱 보여요. 깔끔해 보이죠? 깔끔해 보이고. 네. 근데 이걸 안 하면 네. 제 기억에 저게 뭐지? 이게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억이 나네요. 그 고추 같은 열매 가지는 뭐 해주면 좋을까요? 고추가지, 토마토와 같이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열매 채소들은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 새로운 잎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어도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잖아요. 아직 안 돼요? 네, 최저 기온이 13도, 14도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심어서 새 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옷걸음을 주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처럼 비가 자주 오는 해에는 칼슘질이 섞여 있는 옷걸음이 꼭 필요합니다. 지주 때는 세웠지만 아직 묶어줄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서 잦은 비에 바람까지 불어올 것을 대비해서 낮춰서라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지금 잠깐 관장님이 얘기해서 느꼈는데 이제 곧 장마철이겠네요. 그렇죠. 네. 야, 이렇게 빠릅니까? 엊그제 막 우리 새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씨앗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작물들도 있다고요. 네. 월동한 고수나 시금치, 배추, 무, 당근과 같은 작물들은 씨앗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배추나 각과 같은 작물들은 씨앗 꼬투리가 노랗게 변하고 있고 시금치도 줄기가 노릇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수확 적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황숙기 이렇게 할 때 수확을 해야 되고요. 예. 노릇하게 변하는. 예. 네. 조금 더 두면 색상도 어두운 흑갈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좀 품질이 좀 떨어지죠. 씨앗의 품질이. 또 비를 맞아 꼬투리 안에서 씨앗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고요. 밑둥을 베어 포기째 수확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잘 말려야 합니다. 당근이나 고수 그리고 근대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시점인데 너무 많은 가지에서 씨앗이 맺히지 않도록 이렇게 적과하듯이 가지 정리를 좀 해주면 튼실한 씨앗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엉글 때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은 일부러 비가림을 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와 마늘은 특히나 물이 필요하다고요? 네, 양파와 마늘도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알줄기가 굵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일부러 물을 주어서 키워줘야 합니다. 양파는 줄기가 쓰러지면서 시들기 시작하면 수확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늘은 마늘종이라고 해서 꽃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생기는 주알을 씨앗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요. 이런 마늘종을 잘 뽑아줘야 밑에서 생기는 알줄기가 튼실해집니다. 새벽 이슬 머금은 시간에 뽑는 것이 가장 쉽게 뽑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줄기에 바늘을 꽂아서 잘 뽑히도록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예, 일부 농가에서는 아예 줄기 중간 부분을 예초기로 이렇게 잘라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근데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마늘 농사가 좀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 옆밭에서도 이제 마늘을 이렇게 뽑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무름병이 왔다고 이렇게 아이고.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습한 데다가 검정 비닐을 씌워둬서 뿌리 쪽에 곰팡이 병이 온 것입니다. 굉장히 습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수확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비닐을 다 벗겨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회복이 되나요? 이미 온 것들은 이제 멀리 버려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확산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검정 비닐은 수분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또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병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곡식농사에서 옥수수나 콩은 검정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검정 비닐 때문에 토양 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생육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검은색이 이제 햇볕을 모으니까. 예. 그렇죠. 곡식 농사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검정 비닐을 습관적으로 깔아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각 장벌별로 이렇게 토양 온도를 체크하셔서 이렇게 설치할지 말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농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해 한 번 했다고 이제 잘 아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예.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근데 우리 정실님이 감자 줄기 아래 감자가 얼마나 자라는지 궁금해서 자꾸 땅을 파보고 싶어집니다. 네, 파랗게 멍듭니다. 네, 아프대요, 안 돼요. 자, 1507님, 노각 방울토마토 순지르기 알고 싶습니다. 텃밭 채소지기 된 지 3년째인데 잘 안 열리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노각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이는 이제 북지형하고 남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 파는 오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남지형인데 반해서 노각 오이는 북지형입니다. 그래서 곁순에서 이렇게 노각 오이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순지리기를 좀 늦추는 게 맞고요. 그러겠네요. 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원줄기에서 잎이 나고 원줄기와 잎 사이에 나오는 겨드랑이에 곁순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지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잘 잘라줘야 계속 잘라주게 됩니다. 얘는 성장하면서 뭐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곁순이 자라서 원줄기하고 비슷하게 커요. 그렇게 그러면 커요. 네. 그러면 얘가 원줄기였나 곁순이었나 헷갈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실 때마다 순지리기를 해줘야 합니다. 좀 손이 많이 가겠네요. 네, 토마토는 계속 순지리기를 해줘야 돼서 손이 많이 갑니다. 네네. 1003님, 텃밭 330평방미터에서 참깨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병충해로 수확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참깨 병충해 예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마음 아프겠는데요. 네. 일단 참깨는 작물화가 된 곳이 저기 아랍입니다. 열려라 참깨. 그게 진짜 거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알칼리성 토양에서 약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되기 때문에 참깨를 심기 전에 재거름이라든지 아니면 칼슘 거름을 좀 충분히 한 상태로 토양을 알칼리성. 토양을 좀 개량을 하시고 심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토양이 이게 산성 토양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이거 성질을 바꿔야 되네요. 땅의 그 성질을. 네. 예. 그리고 또 배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랑을 잘 정비하시고 이렇게 심으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덜하고 또 이렇게 그 다습한 환경에서 이렇게 말라 죽는 그런 일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6916님 서리태 검은콩은 언제 심어야 하나요? 여기는 평택입니다. 키가 너무 크고 넝쿨이 많이 뻗어서 여쭤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서리태콩의 경우나 메주콩 같은 경우는 6월 20일경이 마지막입니다. 6월 20일. 6월 20일 전에 이렇게 심어야 하고요. 너무 일찍 심어도 또 이렇게 키만 크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경에 심어주시고 이렇게 키가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윗부분을 이렇게 이파리를 좀 잎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 순지르기도 해야 되지만 잎이 너무 무성해지면 위쪽으로 잎이 너무 무성해지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못 버티겠네요. 네, 예. 쉽게 쓰러지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잎들은 광합성 효율이 좀 떨어지는 잎들이라서 잎을 이렇게 예초기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오히려 아랫잎들이 광합성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위에가 많이 높은 게 아니고요? 네. 되게 특이하네요. 보통은 위에가 광합성 효율이 높지 않나요? 잎사귀 숫자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잎을 좀 정리해주면 광합성 효율이 높아서 꼬투리들을 많이 달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저 경상북도 구미 김진규입니다. 구미의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관장님. 어떤 거 궁금한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그 모내기를 좀 했는데요. 네. 지난 20일 날 했는데 논에 가보니까 이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끼가 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끼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새파란 모양이지요. 새파랗긴 한데 은행잎 모양 아닌가요? 이게 모양도 생긴 중요합니까? 모양이 예. 생긴 모양은 시퍼러면서 그 뭉티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요즘 기온이 낮아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징크모스라 그래서 네. 은행잎 모양의 은행이끼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뭐 특별하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이끼가 많으면 물 위를 전부 덮어서 아래에 풀이 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잡초가 나는 걸 막는다는 네.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온을 좀 떨어뜨리니까 걱정은 좀 되실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네. 김 선생님 이거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어떡하죠? 그냥 냅두면 된대요. 보세요. 네네. 그리고 그 벼를 심어놓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마른다고 그럴까 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 마른 것은 이제 아마 뿌리 쪽을 갉아먹는 그런 이제 벌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런 포기들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뽑아서 버리고 다시 보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친환경적으로 이제 농사 지시고 계시는데 또 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오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그거 않으셔도 혹시 됩니다. 늦게 뽑으면 막 번지고 이러나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포기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빨리 뽑아야겠네요. 김 선생님 지금 뽑아야 되겠습니다. 모내기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보식을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보식 예. 포기도 갖춰놓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선생님 하시기 이끼가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문제가 아니네. 그게 더 문제인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증 다 해결되셨어요?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네. 참깨가 그 열릴 때 네. 밑에서부터 안 열리고 위에 좀 올라가서 열리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품종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래부터 다닥다닥 달리는 참깨가 있는가 하면 위쪽에서 네. 달리는 참깨도 있거든요. 품종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예, 품종 문제지. 그게 참깨만의 문제. 아니, 농사법에서 다른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는 이거 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왜 밑에서부터 안 열리고 쭉 올라가서 한 30cm 정도는 올라가서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요즘 나오는 품종들이 다 그렇고요. 아무래도 네. 수확하기에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웃음이 나올 정도로 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다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옥준님, 고추에 제일 먼저 열린 고추를 따줘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고추에 제일 먼저 열린 고추가 방아다리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민속촌에 가보면 디딜방아 있잖아요. 네. 디딜방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방아다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부분에 고추가 첫 고추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따주면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 따주라고 그러고요. 그 비료 언제 줘야 되냐고 왜 또 추가 거름들은 3주마다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또 거름 양을 어느 정도 3250님이 언제 얼마마다 줘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3주마다 한 번씩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줌씩 이건 이제 퇴비 기준입니다. 네. 퇴비 기준으로 한 줌씩 뿌리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고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제일 먼저 열린 고추는 따주고 방아다리 따주고 3주마다 비료 주는 걸로. 2445님이 텃밭에 브로콜리를 심었는데요. 잎만 엄청 커졌고 브로콜리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브로콜리 잎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브로콜리 잎을 따먹으면 진짜 꽃이 안 핍니다. 예, 안 되는 거야. 네, 우리가 이제 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는 꽃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잎을 먹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절대 잎이 안 어느 돼요. 정도 네. 확보되면 알아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어 올라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괜히 잎 먹어보겠다고 따면 큰일 나네요. 다 네. 놓치는 거네요. 네. 네. 꽃도 늦게 필 뿐만 아니라 꽃도 작아집니다.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브로콜리 잎을 원래 먹나요? 양배추하고 케일 뭐 이런 종류라서요. 네, 먹어도 됩니다. 예. 5678님 마지막으로. 네. 베란다에 키우는 고추잎 색깔이 누렇게 변했는데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베란다에서 이렇게 고추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고추잎 색깔이 누런색으로 변하는 것은 물 부족일 수도 있고요. 양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고요. 또 물 부족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물이 너무 과잉일 때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베란다에서 작물 키우려면 정말 자식 키우듯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자외선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